안녕하세요. 가족과의 몇 번의 이별을 겪은 50대 남자입니다. 세월이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쁘고 새로운 만남을 주기도 하는 반면 영원한 이별을 선물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붙잡을 수도 없고 멈춰 놓을 수도 없어 많은 이들의 아쉬움과 슬픔을 자아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28년이 되었는데요. 그 세월 속에서 양가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을 5번 겪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별이 제 가슴에 슬픔으로 맺혀 있긴 하지만 그중 가장 최근에 겪었던 장인어른의 이별은 유독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어색한 글재주로 남아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나이 29에 소개로 만난 1살 어린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밝고 상냥한 아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죠. 하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마냥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선 아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처가 식구들이 모두 절 반기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절 못마땅해 했던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죠. 자네 결혼하면 집은 해올 수 있나? 회사도 고만고만한 데 다니고 집안 형편도 별로라면서 괜히 결혼해서 우리 딸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혜연이가 자네 아니면 앞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까지 하길래 내 만나는 본다만 난 자네가 마음에 썩 차지 않네. 지금은 제가 그좋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최선을 다해서 혜연이를 꼭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믿어주시면 제가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요양원에 직접 운영하던 장인어른 덕에 비교적 부유했던 처가에 비해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솔직히 이해는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절 반대하던 장인어른 때문에 속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런 장인어른을 나무란 건 바로 장모님이셨어요. 왜 선물까지 사주고 인사 올 사람한테 면박을 줘요? 우리도 애들 어렸을 땐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집이야 뭐 우리가 마련해주면 그만이고 돈이야 살면서 자기들끼리 모으면 되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형편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혜연이가 어련히 사람 보는 눈이 있었을 테니 더 반대하지 말아요. 장모님의 말에 장인어른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더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를 너무 좋아했기에 전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옳은 선택이었죠. 결혼 후 아내는 저에게 좋은 아내, 두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고 고맙게도 제 부모님과 여동생에게도 살가운 가족이 되어줬거든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엔 처가의 중심이나 다름없었던 장모님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올곧고 다정한 성격으로 그런 장모님을 닮아 아내와 처남도 정 많고 상냥한 성격이었어요. 그에 비해 키 크고 체격 좋던 장인어른은 조금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죠. 특히 결혼 후에도 장인어른은 늘 저를 못마땅해 했고 툭하면 먹는 걸로 사람 서운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볼 때마다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여보, 박서방처럼 착한 사이가 또 어디 있다고 자꾸 트집질이에요. 당신 또 이러면 나 당신이랑 그날로 각방 쓸 줄 알아요. 말리던 처남과 화내던 아내와 함께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런 저를 감싸주던 분이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늘 미안해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에 잘하려 노력하던 제게 고마워하며 늘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당시 사기를 당해 어려웠던 저희 부모님을 몰래 찾아가 도움을 주신 일까지 뒤늦게 알게 됐죠. 장모님의 다정한 마음 씀씀이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듯 이런 장모님이 있었기에 전 저를 싫어하던 장인어른을 참고서 항상 처가에 갔었던 겁니다.
그런 장모님이 감도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하셨을 때 당연히 처가는 발칵 뒤집혔어요. 장모님은 수술 불가 상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마침내 수술을 받으셨지만 처음 암이 발견된 지 고작 2년 뒤 재발이 되고 말았죠. 이후 장모님은 순식간에 말기 단계에 접어드셨어요. 결국 우린 그 고통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요양병원으로 장모님을 모시게 됐고 장모님은 3개월 뒤 영원히 눈을 감으셨죠. 너무 좋으셨던 분이만큼 장례식장엔 애들을 위해 많은 가족, 친척, 장모님의 지인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매제까지도 찾아 그날 하루를 꼬박 슬퍼하며 자리를 지키고 돌아갔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을 때였죠. 그렇게 장모님을 보내고 아내와 처남 그리고 전 혼자 남은 장인어른을 걱정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많이 우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언제부턴가 요양원에 오래 머물며 일에 몰두하시더니 저희가 집으로 찾아간다고 해도 약속이 있다며 오지 못하게 하시더군요. 저야 장인어른과 그리 살가운 관계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자식인 아내와 처남은 장인어른이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어 많이 걱정을 했죠. 하지만 그 걱정은 헛수고였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보낸 지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우리에게 재혼하겠다는 통보를 하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 재혼 상대가 누군지 안 가족들은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윤 실장님이요? 아빠, 그럼 그동안 요양원 일에 몰두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여자랑 시시덕대느라 우리까지 못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 요양원에서 일하던 장인어른보다 6살 어린 여 실장이었거든요. 돌아가신 장모님과도 언니 동생하며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고 장모님 문병도 몇 번이나 왔었기에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장모님과 친했던 그 여자와 고작 1년 만에 재혼을 한다니 다들 경악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냐? 왜 화를 내? 혜연이 너도 네 엄마가 나한테 유언처럼 했던 말 들었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새 장가 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엄마 가신 지 이제 1년 지났어요. 이번에도 예의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닌 엄마랑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랑 눈이 맞아요. 그 여자 볼 때마다 엄마 생각 안 나세요? 설마 아빠 그 여자랑 바람 피우신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뒤가 좀 많네요. 그랬으니 이렇게 빨리 재혼하겠다는 말 하시죠. 제 말이 틀려요? 틀리다. 아니야. 그리고 네가 결혼해서 사냐? 내가 결혼해서 살겠다는데 왜 네 길이 난리야? 내가 혜연이 너 결혼 반대할 때 너 내 말 듣기나 했냐? 넌 내 말 듣지도 않아 놓고 왜 내 재혼 상대에 대해서 네가 왈가왈부야? 난 박서방 저놈 꼴 보기 싫은데도 꾹 참아줬다. 그럼 이제 너도 참을 줄도 알아야지. 성격이 불같은 면이 있었던 아내는 장인어른이 그 여자와 진즉 눈이 맞았던 게 분명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와 처남 또한 아내 말대로가 아니면 장인어른이 1년 만에 재혼을 선택할 리 없다고 생각해 그런 아내의 의견에 동조했죠. 게다가 전 그 와중에 또 저를 헐뜯는 장인어른의 말에 큰 상처까지 받았어. 하지만 이제 장모님도 안 계신 마당에 장인어른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그 여자를 집으로 들여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그 여잔 우아를 떨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혜연아, 현우야, 너희들은 내가 못마땅하겠지만 우린 정말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야. 앞으로 먼저 간 언니를 대신해서 이젠 내가 너희들 아버지 잘 보살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아내는 그 여자 보란 듯이 대놓고 꽃방귀를 끼더군요. 장인어른은 그런 아내에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며 화를 내셨죠. 그렇게 장인어른과 아내, 처남의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미워도 하나 남은 부모인데 어떻게 안 보고 살겠냐며 아내와 처남은 장인을 원망하면서도 자식된 도리로 가끔 찾아뵀어요.
장모님을 좋아했던 만큼 저도 장인어른이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아내를 생각해 기본적인 사이된 도리만 하며 살았죠. 우리가 나름대로 한 발 물러섰음에도 장인어른은 우리만 보며 시큰둥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인 저희 애들 봐도 별 관심이 없던 반면 그 여자의 두 자식은 그렇게 살뜰히 챙기시더라고요. 결혼한다고 하니 집 해주고 사업한다고 하면 사업 자금도 전부 대주는 등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퍼주셨죠. 심지어 요양원도 그만두고 집에 눌러앉은 그 여자의 몸에 걸친 것들은 딱 봐도 값비싼 것들로만 바뀌어져 있더군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말만 하면 뭐든 덮어줄 것처럼 그 여자와 그 자식들 앞에선 무장해제가 되시지 않겠어요. 아빠, 대체 이 아줌마랑 자식들이 아빠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다 퍼다 바쳐요. 그러다 이 아줌마랑 자식들이 돈만 먹고 아빠 배신이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저희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돈 좀 그만 퍼주시고 좀 아껴두세요. 시끄럽다. 나 보기만 하면 싫은 소리만 해대는 이들보다 맨날 내 안부 물어주고 나 챙겨주는 지금 집사람이랑 그 애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야. 가족이란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존재 아니냐. 그렇게 진정한 가족 좋아하는 분이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재혼을 하세요? 아주 대단한 진정성 납셨네요. 몇십 년을 함께한 가족보다 만난 지 고작 몇 년 된 새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 하는 아빠가 너무 대단해서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어요. 예, 혜연아. 그래도 아버지인데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네 아버지가 말은 전에도 속이 얼마나 여린 사람인 줄 알아? 아버지 마음에 상처 내면 못 써. 아무리 이 사람 자식이어도 지금 네 아버지 아내로서 내가 그런 행동은 용서 못한다. 아빠 살살 구슬려서 돈 뜯어가는 아줌마 행동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은근슬쩍 아빠 위하는 척하면서 나랑 아빠 사이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아줌마. 그래도 이것이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 떠올르. 아내도 심지어 그 순했던 처남도 그런 장인어른을 말리려 다툼을 불사했어. 미운 건 미운 거고 장인어른 걱정은 별개였으니까.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자식들의 말을 귀를 꼭 닫고 들을 생각조차 않으셨죠. 그랬으니 장인어른과 자식들 사이엔 점점 더 깊은 마음만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두가 장인어른과 완전히 틀어지는 계기가 장인어른의 재혼 후 5년이 지났을 때 발생했어요. 안 되겠어. 여기에 내가 쏟아본 돈이 얼만데 이대로 넋놓고 앉아서 망할 순 없어. 대출도 받을 만큼 받았고 아빠한테 돈을 빌려라도 봐야겠어. 그 여자 자식들한텐 그 큰 돈을 턱턱 줘버리셨으니 적어도 내가 친자식인데 빌려라도 주시겠지. 당시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차렸던 갈비찜 가게는 가게가 있던 상권에 문제가 생기며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모은 큰 돈은 잠시 다른 곳에 묻어 있었고 제 앞으로까지 대출을 받으면 앞으로 감당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어.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 장인어른에게 돈을 빌리러 가겠다고 했죠. 저는 그런 아내가 걱정되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그 여자 자식들에겐 그렇게 전부 퍼주어 놓고 아내에겐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갈라는 것도 아니고 갚는다니까요, 아빠. 지금 애들도 아직 어린데 지금 가게 망하면 큰일 나요. 언젠 돈 달라고 안 한다며. 역시 너 나중에 나한테 받을 유산 줄어들까 봐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한테 돈 못 주게 한 거지? 네 검은 속내가 뻔하다 뻔해. 빌려가서 네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아냐. 난 못 준다. 그런 장인어른의 행동이 지금껏 옆에서 잠자고 지켜만 보던 제 인내심까지 폭발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거의 처음으로 장인어른에게 소리 높여 화를 냈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장인어른. 이 사람도 오죽했으면 장인어른께 이런 부탁까지 했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아주머니 자식들한텐 뭐든 다 해주시더니 어떻게 친딸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유산을 탐내요? 그렇게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세요? 시끄러워. 한심한 놈. 능력 없어서 지 마누라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해주는 놈이 주제도 모르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같은 놈을 두고 입만 산 놈이라고 하는 거야.
난 사위로 너 같은 놈 인정한 적도 없는데 자식도 아닌 네가 뭐라고 나한테 훈수질이야? 둘 다 꼴도 보기 싫다. 나가. 장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비수가 되어 꽂혀왔습니다. 결국 우린 상처만 남은 채 장인어른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처남이 눈물을 흘리며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던 처남은 결혼 인사를 드리려 장인어른을 찾아뵀다고 해요. 그런데 처남이 묻기도 전에 장인어른은 처남에게 딱 2천만 원을 건네며 그것 이상은 절대로 못 해준다고 못을 박았다더군요. 그깟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서운함이 폭발해서 우는 거예요, 매우. 그 여자 자식들한텐 그냥 지원이 아니라 아예 집을 사주더니 제가 결혼한다니까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돈 얘기를 하면서 절 마치 돈 요구하러 온 파렴치한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미워도 아버지라고 결혼할 사람 인사시키고 싶어서 간 건데 대체 아버지는 우리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친자식은 우리인데 왜 돈으로 이렇게까지 차별하냐고요. 저 이제 정말이지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요. 처남의 말에 눈이 돌아버린 아내는 즉시 장인어른에게 전화해 속사포처럼 화를 내뱉었습니다. 아빠, 현우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저는 고사하고 현우한테까지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린 그래도 최대한 아빠한테 자식된 돌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정말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그렇게 싫어하는 저흰 그만 아빠 인생에서 영영 꺼져드릴 테니까 아빤 좋아주는 그 여자랑 그 자식들하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누가 무섭다고 하냐? 오지 마라. 나도 맨날 잔소리만 하고 화만 내는 자식들 필요 없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장인어른의 호통을 끝으로 그렇게 장인어른과 우린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저도 장인어른에 대한 미움과 원망, 서운함과 상처로 가득한 상태로 말이죠. 이후 저희 집의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며 아내의 갈비찜 가게는 무사히 위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의 형편은 사시던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비싼 값에 집을 팔고 이사하며 많이 좋아진 상태였거든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께 받았던 은혜 이제야 돌려줄 수 있게 됐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은혜를 갚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어멈 너한테라도 이렇게 은혜 갚고 싶어. 어차피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이 지원도 못 해줬으니 이번에 이사하고 남긴 돈은 너희랑 네 시누이한테 나눠주려고 했다. 그러니 갚을 필요 없어. 한편 처남은 신세 지고 싶지 않다며 장인어른에게 2천만 원을 다시 돌려준 상태였어요. 처남은 자신의 처가와 신혼집 문제가 조금 엉키며 결혼식을 2년 반 뒤쯤 올리게 됐는데 그쯤 아내 갈비찜 가게 상황도 좋아지고 묶였던 목돈도 풀렸기에 우린 처남에게 우리가 장인어른에게서 지원받았던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줄 수 있었죠. 이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아니야 누나, 난 괜찮아. 난 결혼할 때 이미 아버지 도움 받았잖아. 남편 때문에 안 해주신다는 거 엄마가 설득한 거긴 하지만 네가 못 받은 몸만큼 돌려주는 거야. 네 매형도 당연히 동의한 거니까 그냥 받아. 올게 될 사람 씩씩하고 좋아 보이더라. 잘 살아 현우야. 장인어른과 인연을 끊은 우리는 남은 가족끼리라도 의지하자는 마음으로 처남이 결혼한 후에도 가족끼리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 아들만 둘이었던 우리와 달리 처남은 예쁜 딸을 하나 낳았고 한생이 있으면 이별도 있듯 그 사이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지병으로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셨죠. 돌아가신 장모님과 연을 끊은 장인어른 대신 아내에게 부모처럼 잘해주셨던 저희 부모님의 죽음에 아내는 정말 많이 슬퍼해줬어요. 하지만 아내도 저도 몰랐던 겁니다. 그 다음 저와 이별을 하게 될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는 슬픈 사실을 말이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버님에 이어서 어머니까지 들어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젠 나까지 이렇게 됐으니 말이야. 아내는 나이 48에 저와 함께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아내가 유독 소화가 잘 안 돼 힘들어하기에
큰병 예방차 받은 종합검진이었는데 입원해서 정밀검사까지 받은 아내는 결국 사기 판정과 함께 수술도 힘든 상황이란 진단을 받았죠. 3기였던 장모님 때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암은 유전인 경우도 많다더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당신이 왜 죽어?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4개월도 오래도록 달사 권는 사람들이 있더라. 당신이라고 안 그러리란 법이 있어? 우선 항암 치료 해보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아직 고등학생인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힘내줘. 저와 아내는 당시 19, 17인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창 공부에 매진한 나이였건만 아들들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와중에도 자기 엄마의 살뜰히 챙기려고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유독 심한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겨우 2차 만에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가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더니 아내가 딱 그런 경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급격히 건강을 잃어가던 아내는 결국 기대 여명 2개월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과거 장모님처럼요. 그리고 입원한 지 2주쯤 지났을 때 아내 병원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왔더군요. 혜연아, 아빠다. 그 사람은 바로 8년 전 인연을 끊었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고부터 회사를 아예 휴직하고 아내 곁에 붙어 있었던 전 장인어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인어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처럼 얼굴도 몸도 깡마르고 왜소해진 것이 과거 풍채가 좋았던 장인어른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잠시 놀랐던 아내는 곧 싸늘하게 얼굴을 그치고 묻더군요. 여기는 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현우가 나한테 말해줬다. 나랑 평생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 누나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나한테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았다고 말이야. 박서방자는 대체 뭘 했기에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나. 애가 몰골이 이게 뭐냔 말이야. 아빠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 사람만큼 저한테 지극정성의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 하세요? 그런 아빠는 딸이 이렇게 되든 말든 여자한테 미쳐서 관심 끊고 살던 사람 아닌가요? 전 아빠만 떠올리면 아직도 치가 떨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좋은 아빠 코스프레 때려치우고 당장 나가세요. 아내의 말처럼 자식들 전부 탱개친 주제에 이제와 제 탓을 해대던 장인어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장인어른의 행동에 저는 맞받아치려던 말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혜연아. 그리고 박서방, 미안하네. 내가 정말 자네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난 화를 자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야. 장인어른은 침대에 길에 앉아있던 아내를 향해 찬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사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의외의 행동에 저와 아내가 당황한 사이 장인어른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래, 네가 날 원망하는 거 당연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래도 나 정말 재혼했던 그 여자 후적자랑 관계로부터 시작한 건 아니야. 네 엄마 보내고 힘들어하는 나한테 그 여자가 정말 많은 위로가 돼줬어. 네 엄마 보낸 절망스러운 나날에서 내가 그나마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던 건 그 여자 옆이었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그 여자가 내가 좋아하던 네 엄마의 면모를 따라했기 때문이더구나. 그래, 그 여잔 내게 니들 말대로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접근했던 거야. 장인어른은 그땐 너무 정신이 불안정할 때라 그 여자의 사탕발림에 홀딱 넘어가 다른 말은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자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친자식인 아내와 처남 때문에 힘들겠다고
자신들이 친자식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입안을 혀처럼 굴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잔 장인어른을 생각해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장인의 자식들과 계속 이간질을 시켰다고 해요.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잘 생각해보라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니들 엄마였지 나였냐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돈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기들이 내 재산을 호시탐탐 탐내고 있으니 내가 내 멋대로 돈을 자신과 자기 자식들에게 쓰는 걸 아까워하는 거라고 했어. 나의 진정으로 생각하는 건 자신과 자기 자식들밖에 없다고. 난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아버지라면서 날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너희들한테서 단절시켰다. 늘 그 여자 옆에 붙어 있었으니 난 그 여자와 자식들에게 세뇌당한 그 상태로 너희와 인연까지 끊었던 거지. 내가 참 어리석었던 게야. 진짜로 날 생각해주던 건 나에 대한 오해에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날 위해 계속 찾아오고 화를 내준 너희들이었어. 그거 이제 아셨어요? 기왕 세뇌당한 거 쭉 그 여자랑 자식들 옆에서 행복할 일이지. 여긴 왜 오셨는데요? 아, 설마 그 여자한테 버림받으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았다. 내가 가진 돈이 점점 떨어지고 나이까지 먹으니까 그 여자랑 자식의 태도가 점점 시큰둥해지더구나. 그 와중에 요양원도 경영이 악화되면서 결국 다른 경영자한테 넘기게 됐어. 그러니까 나랑 재혼한 지 12년 만에 그 여자랑 자식들, 그 몹쓸 인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다.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내 연락도 받지 않어. 그렇게 이혼당하고 혼자 쓸쓸하게 살면서 그제야 내가 바보 멍청이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하지만 차마 염치가 없어서 차마 너랑 현우를 찾아올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혼자 1년을 살다가 현우한테 네가 곧 죽는다는 연락을 받고 홀이 나게 달려온 거야. 장인어른은 후회 어린 하소연을 마친 후에도 일어나지 않고 연신 아내에게 사과하더군요. 내가 바보였다. 네가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진즉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조금이라도 네 곁에 붙어 있었을 거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에게 싸늘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대뜸 찾아와서 내가 바보였다, 미안하다고 빌면 제가 용서해야 하나요? 죽음 직전인 사람이니 마음이라도 약해졌을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죄송한데요. 전 그럴 마음 없어요. 그렇게 바락바락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우리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소리치시더니 아주 꼴 좋게 되셨네요. 잡자득이에요. 맞다, 맞아.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래도 딸인 네 옆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는 흐느끼며 더 이상 보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또 오마하고 말하더니 예의상 병실 문 밖까지 비웅하던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서방, 자네가 우리 혜연이 옆에 꼭 붙어서 지켜주느라 고생이 참 많구만. 내가 우리 딸에게 해줬어야 하는 것들 분명 자네가 2배로 해주었겠지. 박서방, 염치 없지만 자네에게도 지난날 내 행동에 대해 꼭 사과하고 싶었다네. 과거에 난 하루도 어리석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깟 돈 좀 벌었다고 돈으로 자네 무시했지. 돈이 없는 자는 우리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정작 돈이 차고 넘쳤던 난 그깟 부여의 세뇌에 넘어가 그 딸을 버려버렸으면서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이된 도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자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젠 알아. 난 자네가 돈도 돈이지만 하도 가족들이 자네 편만 들어주니까 소외감을 느껴서 괜히 자네를 더 구박했던 것 같네. 나이만 많았지 어른도 아니었던 게지. 박서방,
우리 혜연이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에 대한 속죄, 또 혜연이에게 잘해준 것에 대한 은혜, 내 잊지 않고 기억해두겠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장인어른의 사과,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차라리 전처럼 구박을 했으면 그 정도로 당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장인어른의 말에 저는 그저 네 하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죠. 정말 그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뒤 장인어른은 매일같이 아내를 찾아와 사죄하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면서도 문병을 거르지 않으셨죠. 그리고 몇 번 마주친 처남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하셨는데 처남 또한 용서하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아내처럼 눈물만 줄줄 흐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전에 한번 인사드렸을 때 뵀었죠. 저 이 사람 처예요. 여긴 우리 딸이고요. 아, 그래. 그때 내가 널 너무 매몰차게 보냈었지. 정말 미안했다, 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인사해줘서 고맙구나. 처남을 닮아 착했던 처남댁은 고개 숙인 장인어른에게 다가가 조카와 함께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그런 처남댁과 처음 보는 자신의 손녀를 보며 내가 참 못난 사람이었다 하고 흐느끼셨죠. 그리고 아내는 예고됐던 2달보다 훨씬 빠른 장인어른과 재회한 지 1달도 되지 않던 어느 날 위독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는 드디어 거듭더듬 눈물콧물 범벅인 장인어른에게 용서의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용서 그만 비세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뵈서 반가웠어요. 먼저 엄마한테 갈게요. 그 짧은 3문장, 그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내 장인어른께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은 아내는 얼마 뒤 하늘에 계신 장모님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혜연아, 이렇게 빨리 이별할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빨리 왔었어야 했다. 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삼아. 자식을 잃은 데다 후회까지 막심했던 장인어른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내뱉으셨어요. 그렇게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우린 제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뒤 해묵은 감정을 풀었다고 나나 원래부터 장인어른과 썩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사별 후 장인어른을 따로 뵐 일은 없었어요. 가끔 연락하던 처남은 장인어른이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 지내시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아버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신 마당에 그래도 부모님인데 자식이 챙기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연락드리고 또 가끔은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혹시 할아버지 뵙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속이 깊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병실로 찾아와 아내에게 사죄하고 장례식 땐 처절하게 무너지기까지 하던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안쓰럽게 느껴졌다더군요. 그뒤 자주는 아니어도 저는 애들을 처남편에 함께 내려보내곤 했죠. 그렇게 아내를 잃은 슬픔을 추스르며 살아가던 와중 아내의 첫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갑자기 휴대폰에 울린 은행 입금 내역 알람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 1,000만 원? 이건 장인어른 성함이잖아. 그곳엔 장인어른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람이 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올해로 자네 큰애가 대학에 갔지 않나. 그리고 곧 둘째도 지 형 따라 대학에 가겠지. 내가 살면서 손주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애들 학비에 보태주게. 제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돌려드릴 테니까 장인어른 노후 보내는데 보태 쓰세요. 그냥 받아주게. 그래야 해준 거 하나 없는 할애비 가끔씩 보러 와주는 자네 아들들한테 내가 덜 미안하지 않겠나.
애들이 자네랑 혜연이를 닮아서 참 착해. 이 착하고 사랑스러운 애들을 그동안 내가 왜 안 챙겨줬을까? 매일같이 후회 막심이라네. 게다가 혜연이 길까지 맞이하니 그 죄책감이 배가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죄책감을 털어내고자 한 일이야. 그 말에 이어 처남에게도 돈을 보내고 있다는 장인어른의 말에 결국 저는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한 돈도 아니고 손주를 위한 돈이라고 하니까요. 그 여자와 자식들에게 돈을 뜯겼다고 해도 워낙 부유하셨으니 그 정도는 여유가 남으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다음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장인어른은 아내의 기일마다 1,000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만 좀 보내시라고 해도 늙은이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며 장인어른은 막무가내셨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닌 아들들 몫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두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보낸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일이 다가오기 3일 전 장인어른은 기일보다 이르게 1,000만 원을 보낸 뒤 제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잘 지냈나 박서방? 그네 몸은 좀 괜찮고 현우한테 들었네. 준혁이가 자전거 타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다고. 네, 오랜만입니다 장인어른. 준혁이 몸은 많이 나았어요. 조금 있으면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네. 다름이 아니고 혹시 이번 우리 혜연이 기일에 나 좀 찾아와 줄 수 있겠나? 내가 죽기 전에 자네 한 번만 꼭 보고 싶어서 그러네. 죽기 전이요? 어디 아프세요 장인어른? 내 나이가 올해로 82이야. 언제 세상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아니겠나. 아내와 이별한 뒤로 애들은 보냈어도 저는 한 번도 장인어른을 뵈러 간 적이 없었어. 처남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난날에 대한 감정은 풀었다지만 결혼하고부터 단 한 번도 그날 이외에 장인어른과 이렇다 할 좋은 기억을 가져본 적이 없는 멀고 어색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장인어른의 부탁에 저는 아내 7번째 기일에 처음 장인어른을 만나뵈러 가게 됐습니다. 요양원이잖아. 애들한텐 장인어른이 여기 계신다는 말 들은 적 없었는데 애들이 못 와본 몇 개월 새 여기로 오신 건가? 장인어른이 절 부른 곳은 바로 장인어른의 고향 근처에 위치했던 요양원이더군요. 그리고 관계자의 안내에 의해 장인어른의 병실을 향한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7년 전과는 더욱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노쇠하고 마른 장인어른이 희미하게 웃으며 절 맞아주셨거든요. 장인어른, 대체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여긴 대체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천천히 하게. 10년 전부터 앓던 지병이 5달 전쯤에 갑자기 악화됐어. 아마 자네 애들이 나한테 다녀갔을 때가 6달 전이 마지막이니 자네 몰랐을 게야. 내가 괜히 다친 준혁이 때문에 가뜩이나 정신없을 자네한테 요양원 들어온 건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 현우한테 부탁했거든. 현우 그 착한 것은 자기가 날 모신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난 자식한테 신세를 질 자격이 없는 아버지니까 말이야. 장인어른은 아내의 길이 다가오자 이번엔 유독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해주시더군요. 난 말이지 박서방. 이 긴 7년을 후회 속에서만 헤엄치고 살았네. 내 이기심과 바보 같음 때문에 두 자식 모두의 가슴에 오랜 시간 멍울이 맺히게 한 내 자신이 너무 미웠지. 그렇게 가끔 아내와 혜연이 낙골당에 찾아가서도 용서를 빌면서 언젠가 두 사람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빌 날만을 기다렸어. 그런데 내가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을 곧 만나러 갈 것 같다네. 내 삶이 끝나가는 것이 아주 잘 느껴져. 그래서 자네에게 와달라고 부탁했네. 내 오랜 후회 중엔 장인으로서
따뜻하게 한번 품어주지도 못했던 자네에 대한 마음도 있었으니까 자네에게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서 꼭 다시 한번 내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 장인어른을 찾아뵙진 않았지만 지난 날에 대한 원망을 모두 잊었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더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러겠나. 본디 받은 사람은 잊어도 상처 준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반성에 옳은 모양새인데. 박서방,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살았지? 미안하네. 그때도 말했듯 난 매일이 어리석고 못된 사람이었어. 하지만 박서방 자넨 나와 다르게 크고 넓은 사람이지. 그러니 자넨 나와 다르게 자네 아들들에게 끝까지 좋은 아버지로서 남을 거라고 내 믿어 의심치 않네. 장인어른. 장인어른의 덤덤한 사과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얼떨떨했던 7년 전과 달리 그날은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결혼 초부터 장인어른께 받은 서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면 깊숙이 여전히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요. 죽음을 앞둔 장인어른의 두 번째 사과는 마음 깊숙이 잠겨있던 그 마음에 드디어 가다 제 마음을 위로해줬던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장인어른과 깊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지난 세월에 대한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를 따라 아내의 납골당에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다던 장인어른을 모시고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고독마저 불편해진 장인어른을 휠체어에 태워 아내에게 모셔다 드렸죠. 장인어른은 아내의 사진에 어루만지며 물결이 목소리로 곧 만나자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박서방, 참 착한 사람이지. 해준 거 하나 없는 장인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네 앞에 데려다 주기까지 하니 말이야. 아주 예전에 네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이 탁월했던 게지. 너는 항상 옳았다 혜연아. 잘못된 건 늘 나였어. 난 곧 네 엄마랑 널 만나러 갈 것 같구나. 그때 가서 너한테도 또 네 엄마에게도 내 직접 사과할 거야. 마음속에서 금방 네 엄마를 저버리고 자식들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난 참 못난 애비였다고 말이야. 보고 싶다 우리 딸. 나한테 화내던 목소리까지도 아주 뼈에 사무치게 그립구나. 곧 만나자꾸나. 알았지? 절절한 그 목소리에 귀에서 듣고 있던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애틋하게 후회하실 걸 대체 왜 그토록 모질게 구셨나 싶어 장인어른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그날 장인어른을 다시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며 다음 주에 큰아들이 태어나면 그땐 아들들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장인어른은 집에 돌아가려는 저를 불러세우고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사실 내가 오늘 자네 부른 건 하나 더 말해줄 것이 있어서야. 사실 나한테 손주들을 위해서 보내던 그 돈 말고도 다른 큰 재산이 하나 있었다네. 왠지 모든 재산에 대해 말해주는 건 아니다 싶어서 날 버린 그 여자에게도 내 끝까지 말하지 않은 땅이 하나 있었거든. 그거 얼마 전에 처분했네. 그리고 그거 나 죽으면 자네랑 현우한테 반반씩 상속되도록 변호사 통해서 다 처리해놨어. 네? 그 큰 돈을 저를요? 괜찮아요 장인어른. 처남 다 주셔도 돼요. 제가 장인어른 아들도 아닌데 그런 돈을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아주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건 혜연이가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혜연이한테 줘야 했을 목이야. 그러니 당연히 혜연이 남편인 자네가 받아도 돼. 그리고 내가 7년 전에 말했지. 우리 혜연이를 곁에서 지켜주는 애. 그동안 자네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에 대한 속죄 내 잊지 않겠다고. 이게 자네에게 남기는
내 마지막 미안함이자 고마움이네. 하지만 괜찮어 박서방. 세상에 돈이 다는 아니지만 부정한 돈이 아니면 가지고 있어서 나쁠 게 전혀 없어. 특히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재산은 큰 도움이 된다네. 그러니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가지고 있어. 알았지? 박서방, 날 용서해줘서 내 사이가 되어줘서 고마웠네. 네. 만약 제가 또 다음 생에 장인어른 사이가 된다면요. 그땐 구박하지 말고 잘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또 이런 못난 사람의 사위가 되어줄 텐가. 알겠네. 내 꼭 다시 태어나도 잊지 않고 자네 기다리고 있음세. 한바탕 다시 눈물을 쏟아낸 뒤에야 전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처남에게 왜 말을 안 했냐고 타박하니 처남은 거기까지 가준 제게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애들을 데리고 장인어른께 다시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애들은 결국 장인어른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뵙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요양원에 다녀간 지 3일 뒤 숨을 거두시고 말았거든요. 마치 정말 마지막으로 절 만난 뒤 세상을 향한 모든 미련을 내려놓으신 듯 말이죠. 급하게 연락을 받고 처남네와 아들들과 함께 요양원으로 내려갔지만 이미 장인어른은 숨을 거두신 뒤였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하늘에서 엄마 만나서 엄청 혼나고 계시겠네요. 그게 장인어른이 제일 바라시는 일이었잖아. 내 아내든 장모님이든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비는 거 말이야. 아마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셨던 두 사람이었으니 혼나면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며 천안가 전 하늘에서 만났을 장인 장모님과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곤 부디 장인어른이 이젠 기나긴 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랬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남은 우린 여전히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몸을 전부 회복한 저희 큰아들은 취업에 성공해 올해로 사회초년생이 되었어요. 작은 아들은 올해로 대학교 4학년이 되어 한창 졸업과 조기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죠. 그래도 어느덧 다 커서 어른 티가 줄줄 흐르는 애들을 보면 가끔 아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 아내가 많이 흐뭇해했겠지 싶어서요. 저는 여전히 처남네와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만날 때마다 이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장인 장모님과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나 싶기도 하죠. 그리고 전 예전 장인어른이 7년간 보내주셨던 7천만 원과 더불어 장인어른이 처남과 제게 반반 남겨주신 유산을 여전히 예금 통장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 아껴두었다가 우리 두 아들이 결혼할 때 물려줄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돈을 쓰고 싶은 곳은 저희 아이들밖에 없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그러했듯 저도 애들의 아버지니까요. 장인어른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지켜보며 느낀 건 후회로 얼룩진 삶의 마지막이란 마치 형벌과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더는 돌이킬 수도 모든 걸 바로잡을 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늘 과거를 회상하며 스스로에게 괴로움이라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 앞에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후회만 빼곡히 들어찬 노년과 말년을 보내지 않게끔 매 순간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훗날 죽음을 목도했을 때 아, 그래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긴 세월은 어떠셨나요? 이곳엔 저보다 연배도 많고 훨씬 많은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얻은 삶의 지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 현명한 삶인가에 대해 부쩍 많이 고민하는 요즘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삶의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을 겪으셨을 여러분의 훗날엔 더없이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